어느 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동해의 한쪽 끝에서부터 흘러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말하는 적도라는 신비한 섬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섬은 평범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섬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곳을 단지 신선들이 사는 이상한 땅으로만 여겼다.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장생이었다. 장생은 조선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동지라는 마을에서 자란 젊은이로 누구보다도 모험을 즐기고 새로운 곳을 탐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호기심 많은 장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항상 미지의 세계에 대한 발망을 품고 있었다. 특히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의 눈빛은 번쩍였고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바다 속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어느 날 장생은 마을의 늙은 어른으로부터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이야기는 매우 오래된 것이었고 그 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섬은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을 사는 신선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으며 그곳의 꽃들은 언제나 만기에 있었다. 사람들이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 꽃은 신선들의 손길로 피어난 것으로 그 향기를 사람을 홀리듯이 몰입시킨다고 했다. 장생은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그 섬에 대한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섬에 가서 직접 그 꽃을 보고 그 향기를 맡아봐야겠다. 장생은 속으로 결심을 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술과 음식을 가득 챙겨 작은 쪽배를 준비하고 혼자서 그 신비한 섬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그의 마음속에선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이 여정은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일로 이어지게 되었다. 바다에 나서자마자 장생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되었다. 파도는 고요하고 바람은 이상하게도 부드럽게 불어왔다. 시간이 지나자 장생은 점차 그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인 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타고 있던 배 주변에서 고요한 바다 속에서 꽃향기가 풍겨오기 시작했다. 그 향기는 너무나도 진하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강렬했다. 장생은 그 향기를 따라 배의 방향을 조정했고 마침내 작은 섬에 도착하게 되었다. 섬에 발을 내디딘 순간 장생은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꽃들이 만반에 있었고 그 향기는 이제 장생의 몸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그 향기 때문에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장생은 섬을 돌아다니며 그 꽃들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섬 속을 걷던 장생은 갑자기 한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장생은 그녀를 보고 한순간에 넋을 잃을 정도로 매료되었다. 여인의 얼굴은 빛처럼 환했고 바온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장생에게 달아와 묻지도 않고 술을 권했다. 한 잔 하시겠어요? 오늘 기분이 좋은 날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장생은 그 미소에 점심을 잃고 술을 마시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는 모호하고 달콤했으며 장생의 마음을 흔드는 매력적인 음성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 여인이 말하는 내용과 그녀의 태도였다. 아무리 좋은 기분이라지만 이렇게 술을 권하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여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생은 점점 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더 깊은 반전에 의해 밀려나 버렸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끌려들고 있었다. 그 순간 장생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잊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인이 일어나 말했다.
폐공이 이제 왔다. 장생은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리고 그 여인이 사라진 자리에 서서 자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땅에서 느껴지는 떨림과 함께 그의 시선은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그 여인이 사라진 자리에 거대한 구렁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구렁이는 장생의 시선으로 점점 달아오며 그의 몸속에서 신비로운 힘을 느끼게 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저주 많은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구렁이는 점점 더 크게 자라며 장생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 구렁이가 바로 그 여인의 화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장생은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여인은 그 섬의 화신이었고 모든 것을 조종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장생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옛날 옛적 조선 동해의 한가운데에는 신비로운 섬이 하나 있었다. 그 섬은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그 섬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느꼈다. 그 섬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그 신선들이 자주 피운 향기로운 꽃들은 섬 주변의 바다까지 퍼져 사람들을 그곳으로 끌어당기는 만용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그 섬을 찾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살아 돌아오지 않았다는 전설이 있었다. 장생이라는 젊은 남자는 이 전설을 듣고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모험을 즐기던 성격이었고 그날도 술과 음식을 준비해 작은 족대에 몸을 실었다. 동해의 짙고 넓은 바다를 휘치고 가는 그 모습은 마치 어린 소품 같았다. 하지만 그가 가는 곳은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은 신선들의 섬이었다. 그가 섬에 도착했을 때 그는 향기로운 꽃밭에 휩싸여 있었다. 꽃들의 향기는 그 어떤 향수보다도 강렬했고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기이한 느낌을 받았다. 그 향기와 풍경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압도했고 그때 갑자기 한 여인이 그 꽃밭 속에서 걸어나왔다. 여인은 아름다운 바움 치마를 입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얼굴을 다진 채 장생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장생에게 말없이 술을 권하며 함께 마시자는 제안을 했다. 장생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술잔을 기울였고 여인의 달콤한 말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그 여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그녀의 매혹적인 말투와 태도는 너무도 자연스러워 그는 그 여인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란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윽고 술에 취해 정신을 놓고 있던 장생은 여인의 품속에 몸을 맡기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여인이 갑자기 그를 떠나며 말했다. 해곰이 이제 왔다. 장생은 그녀가 떠난 후 혼자 남아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가 술을 마시며 취해 있을 때 여인은 단순히 이 사람의 형상의 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바로 구렁이, 아니 그 구렁이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대한 존재였다. 장생은 방황하며 몸을 숨기려 했으나 구렁이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 순간 장생은 그 구렁이가 사람의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장생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구렁이는 이미 그를 꼼짝없이 붙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신의 존재였으며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가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 순간 장생의 몸은 뱀의 몸에 휘감기며 점점 더 압박을 느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여오는 뱀의 신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장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여우 사냥에 쓰이는 독약을 꺼내어 뱀에게서 떨어지는 피가 모이는 곳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그 순간 뱀은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피를 핥던 뱀은 갑자기 몸을 흔들며 몸에 힘이 빠지는 듯했다.
잠새는 그 틈을 타서 벤에게서 빠져나와 도망쳤다. 하지만 그가 도망친 후에도 벤의 기운은 계속해서 그를 쫓아왔다. 그가 겨우 정신을 차린 후 그는 이 모든 일이 현실일지 믿기지 않았다. 그 불언니는 이제 그를 추격하지 않았다. 잠새는 불언니의 머리를 자르고 그것을 쪽배에 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언니의 머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썩어 사라져갔다. 잠새는 그 뒤로 몇 달 동안 병에 시달리며 누워 있었다. 그는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그 여인이 정말 벤의 화신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섬에서의 경험은 그의 마음을 영원히 따라다녔다. 그 여인은 그의 지역 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며 잠새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그 여인이 벤의 화신이었을 가능성도 의심하게 되었다. 그 여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장룡 할아버지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묻히지 않은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갔다. 그는 과연 그 여인이 뱀의 화신이었을지 아니면 단순한 아름다움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푸스에 전해졌다. 그 후 많은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결론을 내렸다. 어떤 이는 그 여인이 뱀의 화신이라 믿었고 또 어떤 이는 그저 신비한 존재였다고 생각했다. 고샘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그 여자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그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다. 그 여자는 단지 고샘에게 차갑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지만 고샘은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고샘은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그 방법을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가 고샘에게 느끼는 단점은 단순히 불편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 그 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난 그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다. 그녀는 사랑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자신을 오히려 더 아프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쌓고 고샘에게조차 냉정하게 대했다. 그녀는 고샘이 자신을 도와주려는 진심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과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두려움은 고샘이 아무리 단안하려 해도 벗어날 수 없었다. 고샘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가 왜 그렇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고샘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고샘은 그녀의 마음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단죄로 그녀의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했다. 고샘은 매일 그녀가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말을 잘하지 않았고 고샘은 그저 차가운 대답만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고샘이 진심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샘이 자신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고샘은 그녀가 미친할 때마다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고샘에게 냉담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쳤지만 고샘은 그저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어느 날 고샘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고샘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고샘을 쳐다보며 잠시 멈췄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고샘에게 차갑게 대하던 이전의 표정이 없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저 평범했어요. 그녀는 고샘에게 답했다. 그리고 고샘은 그 말을 들으며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 했다. 그래, 그런 하루도 중요하지.
아무리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결국 그 하루가 너의 인생을 만드는 있다. 고세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이해하고 싶어 했고 그녀만 느끼는 감정을 받아들이려 했다. 그녀는 고생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생은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그 어떤 특별한 방법도 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저 그 여자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렸다. 그 여자는 점차 고생과의 대화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생에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많은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그녀는 조금씩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 고세는 그런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점점 더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이제 그녀가 완전히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세는 그 여자의 집 앞에서 다시 한번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고생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고생에게 묻기 시작했다. 고생은 그 여자의 말에 놀라면서도 그녀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너는? 고세는 대답하며 그녀와의 대화에서 조금씩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도 그저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녀는 고백하는 말했다. 그리고 고세는 더 이상 그녀에게 강제로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가 자신을 더 이상 피하지 않도록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여는 일을 계속해 나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고생과 그 여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이제 고생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고생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녀는 고생을 통해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 여자는 고생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 고생씨, 사실 나는 그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 싫어서 아무도 내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죠. 그녀는 고백했다. 고세는 그 여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널 언제든지 도와줄 거야. 고세는 진심을 다해 말했고 그 여자는 고생의 손을 꼭 잡았다. 고세는 아나씨의 냉정한 태도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려 애썼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것일까? 도대체 자신에게 무슨 마음이 있는 걸까? 그가 도와준 만큼이라도 고맙다는 말에 한 번이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녀는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언제나 무표정으로 돌아가곤 했다. 고세는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세는 그녀가 짐을 떠날 때를 다시 한번 목격했다. 그녀가 고생이 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고생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발끈이 일어났다. 그녀는 여전히 고생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지만 그럴수록 고생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한 번 더 반환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쩌면 그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한 번쯤은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다. 그날 밤 고세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잠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고생에게 고마운 말을 하며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걱정을 털어놓았다. 고생아, 내가 이렇게 효도해지는 건 정말 고맙다. 하지만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죽으면 너는 어찌 될지 몰라서 걱정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걱정이 가득했다. 고세는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때 고생이의 머릿속을 스쳤던 것은 나다시였다.
아라씨는 어머니의 병을 돌보며 고생이 그토록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감정들을 알게 된 것 같다. 그녀는 고생에게 차갑게 대하면서도 고생의 어머니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고생은 점점 더 그녀의 진심을 알고 싶어졌다. 왜 그녀는 그렇게 자신에게만 차가운 것일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고생은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고생은 그녀에게 더 이상 지나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무작정 그녀를 찾아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집은 고생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그동안 그는 한 번도 직접 그녀의 집을 찾아간 적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바빴고 그녀가 항상 고생의 집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고생은 그녀의 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을 크게 들이쉬며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그녀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고생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고생씨.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요? 그녀는 그런 말로 시작했다. 고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긴장이 느껴졌고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일지 고민이 됐다. 사실 저는 아라씨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고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말해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돕겠어요. 그녀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잃지 않은 채 말했다. 고생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다. 사실 아라씨가 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라씨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저 아라씨가 조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는 잠시 고생을 쳐다보았다. 고생의 말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답했다. 고생씨,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저씨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단지 도리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고생은 그 말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그는 차라리 그녀가 그냥 냉정하게 거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저도 아라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고생은 조용히 말하며 그 자리에서 물러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고생씨, 잠깐만요. 그녀가 갑자기 그를 부른 것이다. 고생은 물러나서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고생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도 사실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색했어요. 그녀는 그렇게 고백하며 고생을 바라보았다. 고생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리문이 조금씩 풀려가는 것 같다.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고생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다. 저도 그동안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고생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고생씨가 저에게 도와준 것처럼 저도 고생씨에게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는 걸. 고생은 그녀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동안의 갈등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한 번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 고생은 그녀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그토록 바라던 것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라씨, 고생은 고백하며 그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고생씨, 이제는 우리 서로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욱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고생은 점점 더 자신이 그녀에게 끌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늘 고요하고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고생은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자꾸 꿈찔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웃을 때 고생의 마음은 마치 얼음이 녹듯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녀의 눈빛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까? 아니면 그저 고생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감정일 뿐일까? 그런 의문은 계속해서 고생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마다 고생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언제나 고요하고 차분했으며 그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한 평온함을 자아냈다. 그러나 고생은 그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녀는 고생을 시험하는 듯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같다. 그가 손을 내밀면 취하고 그가 말을 걸어도 짧고 간결한 대답만을 내놓았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고생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고생은 결심을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 진심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고생은 그녀가 평소와 다르게 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의 짐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고생은 용기를 내어 물을 두드렸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고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그녀가 고생을 맞이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녀는 고생에게 다소 차가운 눈빛을 보내며 말했다. 고생은 잠시 침묵한 후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님, 그 이상으로 당신을 원합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고생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음속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말했다. 그녀는 고생의 말에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타모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느끼는 건 알지만 나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나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고생은 잠시 고민했다. 그녀의 말에는 무엇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그의 사랑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은 그녀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면 될까요? 고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우리는 계속 만날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말에 고생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선택이 무엇일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다시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고생은 여전히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고생은 그동안 그녀와 나눈 대화에서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가 자주 이야기한 선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고생은 그것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리 물어도 그 대답을 주지 않았다. 고생은 점점 더 그 미스터리를 풀고 싶었고
그는 미스터리가 풀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느 날 고세는 그녀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이 말한 선택이란 대체 무엇인가요? 고세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다. 그 선택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선택이죠. 그녀는 고백하듯 말했다. 고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한 큰 발견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고세는 더 이상 그녀를 놓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와 함께 그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후 고세는 그녀에게 다시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그 선택을 하겠습니다. 어떤 길이든 우리가 함께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런 손길 걸어가. 고세는 여전히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가죽 주머니 속에서 나온 머리통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서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어두운 표정을 보면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고세는 머리가 끼미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한 복수는 단순한 반정의 반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계획을 세우고 복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온 것이다. 당신의 복수는 정말 끝난 건가요? 고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고세는 그녀의 말을 듣고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여자는 고세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관계가 끝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복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그녀는 그 복수를 끝낸 후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고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고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저는 이제 그저 제 삶을 살아날 뿐이에요. 당신도 이제 당신의 길에 가세요. 저와는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고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그동안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은 고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저 고세이 아이를 가진 여자나 아니었기에 그만큼 깊은 반전이 얽혀 있던 것이다. 고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말한 대로 이제 그녀와의 관계는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세는 그녀를 떠나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복수를 마친 후 그녀는 홀로 남아 그동안 쌓여온 모든 반전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의 고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저는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고생은 말을 꺼내며 일어섰다. 그녀는 고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돌아가세요. 이제 저도 홀로 남아서 제 길을 가겠습니다. 고생은 제게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고생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조용히 짐을 나섰다. 그녀가 떠나면 고생은 다시 혼자나 될 것이다. 그로만 그와 그녀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 고생은 그녀의 존재를 떠나보내며 앞으로의 삶에서 그녀의 기억을 안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고생이 짐을 떠나며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오르게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정말 끝났을까? 고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복수를 마쳤다고 말했지만 고생은 그 말이 전혀 믿기지 않았다. 복수란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숨도리째 변화시키는 것이다. 고세는 그녀의 복수가 끝났다고 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 복수의 그림자나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고세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동안 그녀의 복수와 그녀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고세는 자신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지만 그 복수는 그녀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고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시 그녀를 찾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세는 그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주변은 조용하기만 했다. 고세는 한참 동안 대문을 두드리 닫아 그녀가 나오는 모습을 기다렸다.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고생을 향해 조용히 문을 열었다. 다시 온 거군요. 그녀는 고생을 맞이하며 조용히 말했다. 고생은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을 꺼냈다.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한 복수가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끝났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나의 길을 가야 해요. 하지만 단순히 말하는 대로 복수는 단순히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세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이제 저는 제 삶을 살아가야 해요. 복수를 이루었으니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아요. 그녀는 고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고샘은 그 말을 듣고 그녀의 복수와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복수는 단지 그 순간의 만족감을 줄 뿐 그 뒤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샘은 이제 그만큼 성숙해졌고 더 이상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요. 이제 당신의 길을 가세요. 고샘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고샘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야기의 복잡한 감정선과 인물들의 얽힌 운명은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 복수와 용서, 그리고 후손에 대한 믿음이라는 깊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가 다루는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종종 마주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더욱 몰입감 있게 다가옵니다. 고샘이 삶과 그녀의 복수, 그리고 아이가 후의 가문을 빛낸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고샘이 아내의 부탁을 들으며 내면의 갈등을 겪는 장면은 그가 처한 상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복수라는 복잡한 감정이 고샘에게 미친 영향을 따라가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결국 그 아이를 잘 돌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박곡한 데다 수명도 짧아서 나는 부부는 고샘의 삶이 어떻게 기력적이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가 아이에게 남긴 말은 단순한 마지막 인사가 아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무엇을 중시했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샘이 아이에게 주고자 했던 희망은 그의 삶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냐, 그가 고생 끝에 얻은 교훈은 이제 후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고샘의 아내는 마지막 순간의 복수의 대단을 고백하며 결국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기까지의 긴 시간이 너무도 반동적으로 그려집니다. 그녀의 복수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복수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불행과 억울함을 받고자 했고 결국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자신의 해친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가문을 복원하고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하며 고샘에게 그 임무를 맡겼습니다.
아이에게 주어진 그 중요한 임무는 단순히 가문을 이어가는 것만이 아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후 고세는 그 아이를 잘 돌보며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아이를 심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고 그녀의 복수와 가문을 이어가는 일을 맡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을 남기며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록이 아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난 후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생과 그녀의 복수,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통해 우리는 복수라는 반전이 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조언들입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다운이나 충고가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간직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고샘은 그 말을 듣고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점차 성숙해지며 결국 자신이 태어난 가문을 빛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끝없는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복수라는 단점은 한 세대에서 끝낼 수 없고 그것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용서와 이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생과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겪은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복수와 용서, 인생에서의 고난과 그 극복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또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생의 선과 그녀의 복수, 드루소의 아이의 성장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깊이 있는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더 나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복수와 용서, 그리고 후손에게 전할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